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시사상식 3월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굵직굵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3월 달에 보게 돼서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변할까.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살림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외부적인 일들.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정점에서 이제 언제 꺾어질까라는 걸 고민하는 시기.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라는 데 가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긴장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시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변하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데서도 조금은 이제 막 쥐어짠다라기보다는 어떤 거 될까라고 고민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맨 처음 보시면 뭐 안철수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를 꺼낸 이유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현재 지금 뭐 대통령으로서 뭐 된다 아닌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이제 제기한 게 바로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담합토론 중단이죠. 3자 토론 즉각 수용해라라고 했는데 또 이것도 이제 다른 후보들한테는 또 기분 나쁘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왜냐면 실제로 이제 14명이죠. 후보가 이제 등록을 하고 15명인가요? 이제 후보 공고문을 봤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작은 종이로만 돼 있어갖고 이제 다 못 본 것도 있는데 후보들이 보낸 공고문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이제 각기 이제 유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봤었고 대선 후보들이 나온 입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죠. 토론들에 대해서 토론이나 유수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의 결이 다른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이자 토론에 대해서 가장 대중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방송국지 가처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허경영 이런 사람이 또 이제 뭐 후보죠. 대통령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넣게 되면서 당연히 지금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있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빠져선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제안을 걸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언론 보도나 기타 등등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실은 이제 방송 금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가처분 신청 나게 되면 VOD 서비스 이런 데서 다 닫히게 되죠. 예, 그런 일들입니다. TV 토론 일시 보면 2월 21일 다 이제 시행이 됐었고 3월 2일도 이제 사회 영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뭐 더 대선 토론이 더 있으면 좋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좀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됐던 것도 있고요. 방송 시간 보시면 120분에서 사회적 시사 발언과 총량제 토론 시간을 주게 되고 자신의 시간을 빌려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상업관 주도권 있고 이제 마무리 발언까지 같이 있습니다. 모두 발언 앞에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대선 토론을 본 사람들이 약간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시청률은 굉장히 높았죠. 너무 없었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지정된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청문회 형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조정하기를 바란다라든지 좀 더 이제 날카롭게 물어보길 바란다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응용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대 대선 후보 토론에서 보면 이해창,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0회,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해창 후보 그 당시 86회 보시면은 회의 숫자가 이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다가 박근혜 문재인 시절에서 이제 박근혜 이제 그때 대통령이 거부를 조금 했었죠. 그래서 3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별로 수용을 안 하다가 이렇게 됐었고 문재인 홍준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제 비슷하게 갔다가 지금 보게 되면 이재명 2 플러스 3회 정도인데 플러스 얼마나 될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김동연 후보하고 같이 이제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어떤 토론 국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대선 토론이라는 데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표를 뽑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고 뭐 건강상의 이유를 갑자기 제시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결국 이제 당선이란 게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19 재택치료 개편이에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아예 그냥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이제 가족 중에 있을지라도 수동적으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지금 맞게 됐죠. 결국 확진자가 PCR 검사 자기기 확진자 조사를 해서 집에 있는 키트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하고, 저도 이제 수업을 가거나 이렇게 돼서 정기적으로 이제 집에 있는 걸 갖고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 이런 존재들이 재택치료 키트 받아갖고 이렇게 진행되고요. 관리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같은 거 모니터링 통해서 상황 어떤지 지켜보고 진행됩니다.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는 정기적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없이 직접 이제 가서 비대면 진료 동네 병원 가서 하거나 또는 상담센터 진행돼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가족들이죠. 이 가족들이 이제 수동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다 이제 사실은 가족이 하나 걸리게 되면 재택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만, 이게 너무 활동이나 이런 데서 제약을 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이제 집에도 이제 걸리게 되더라도 이제 수동 관리를 통해서 마스크 잘 쓰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사람들마다 이제 대처하는 방식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10만 명이 계속 이제 넘게 찍히게 되면서 어느 순간 누적이 200만도 이제 훌쩍 넘어간 지금 상황이 됐고요. 물론 이제 그 증상이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또 위중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이쪽의 입장에서는 그전에 비해서 위중증이 줄었다, 정말 사람이 죽는 경우가 드물어졌다라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 뭐 안심하라란 말을 내놓고 하기 힘들지만 그전보다 절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하루에 이렇게 17만 대다가 뭐 30만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구의 1%가 이제 매일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써야죠. 항상 신경 쓰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우리는 잘 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BCP 개요 지금 나와 있죠. 이 BCP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해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데 업무 연속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재해 입장에서도 있고 이 BCP가 업무 연속서 계획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의 위협, 자연재해, 이제 어떤 전염병에 해당하죠. 이 내추럴 디제스터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 환경의 지역적 전산 기술적 외부의 위협,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전쟁,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도 그 우크라이나나 기타 등등 다양하게 관련된 업체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제 어떤 수출국이라든지 관련된 천연가스를 주로 활용하거나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까지 한꺼번에 겹쳐갖고 굉장히 힘들지도 모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2조 정도 추경안 작성해서 이제 금융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BCP라는 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재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자산 손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연속서 계획을 통해서 특수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접근 불가 상황 발생하기도 중단이 되는 상황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 전향적 전사적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을 BCP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에 비해서 이제 동네 의원들이 할 일이 많아졌어요. 대부분 다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막상 이제 동네 의원들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추지 않았기에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의료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인데 24일 10시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망들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뭐 누가 죽었고 어디를 침공했고 어떤 시간적인 과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됩니다. 시사 문제라는 걸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시사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전쟁이란 게 우리가 나타났을 때 그 전쟁의 원인, 그 다음에 그 전쟁의 결과,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거 위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 대한 접근이고요. 실제 상황 뭐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서로 간에 이제 격침을 했다라든지 이걸 외신에 알리게 됨으로써 이제 투쟁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알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러시아의 선택이나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푸틴의 장기간 동안 발언한 걸 들어보게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사천국에 가깝거든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이 없고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외부죠. 외부인데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러시아가 통제권, 지배권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식민지 건설이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의 특징을 보자면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나라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제 자원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GDP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대국이고 굉장히 강한 나라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그 GDP 차이가 1인당 GDP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게 1.3% 정도일 텐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또 세계적인 유럽에서 밀 생산국이에요. 그래서 밀이라든지 어떤 또 지하 자원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우리 전에 봤어 노르드스트롬이라고 해서 그 독일이나 이쪽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보내는 석유관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러시아가 계속 제소를 걸게 된 거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무력적인 대응은 하기 힘듭니다만 러시아가 전쟁을 한 거에 대해서 제한하기에 금융적인 경제적인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했었죠. 러시아 기업들 입장에서 이걸 타개하기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가상화폐예요. 바로 이 가상화폐 쪽에다가 화폐를 전환하게 되면 금융적으로 달러나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데서 이거를 러시아 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 막게 될 경우 가상통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약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의 제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타개해 갈 것 같지만은 물론 이렇게 빠른 전환이 쉽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제재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 대부분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어떤 러시아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동북아시아의 중국 같은 입장이 어떻게 보면 그 동구권의 러시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자기 나라의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가고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크림반도 보이시죠? 이제 실검이죠. 네이버에 이제 우크라이나 검색 엄청 많이 하고 크림반도도 검색을 엄청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크림반도는 이제 전쟁의 어떤 진짜 상존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벨라루스 쪽에서 들어오고 이제 돈바스 지역 들어가고 크림반 쪽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어요. 또 폴란드 쪽으로 했을 때 이제 난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뭐 대부분 다 이제 이송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 5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회랑이나 이런 쪽 많이 활용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러 충돌에 대해서 이게 미러 충돌까지 갔기 때문에 중국과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푸틴이 여기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을 표현했었고 미테랑 같은 경우 프랑스에서는 또 찾아갖고 이상한 소리를 했죠. 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림반도 위치가 바로 우크라이나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고 이제 민간 러시아선을 이제 침몰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지금 다개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라인과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공격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은 기저효과입니다. 이 기저효과라는 것은 수출액 무역수지 에너지분야를 선방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애가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오다가 예를 들어 성적이 뭐 100점 만점에 10점을 계속 받았는데 얘가 20점을 받았어. 굉장히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를 할 때 이 기저효과라는 게 부풀려지는 게 얘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걔는 생각 없이 몇 개를 찍어서 한 2개 정도 더 맞게 됐는데 이게 지금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애들 그 외에는 50점, 60점도 유지한 애들이 훨씬 더 더한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번 분기 조그만 실적 호적에서도 좋아 보이는 거. 50억에서 20억 되는 다시 50억 돼서 원래 그 정도 했었던 건데
이것을 좋다고 평가하는 거고요. 엽기적 효과는 보다시피 작년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번에 이제 적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호경기 잘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괜히 나빠 보이는 그런 효과입니다. 1분기에 50억 굉장히 잘했는데 2분기에 100억 받다 보니까 50억으로 돼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잠시 올라갔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효과를 보이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떤 비교 기점을 언제를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왜곡되거나 착각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기저효과, 역기저효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좋았을 때를 생각해서 떨어져 보이는 것, 역기저고요.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생각해서 좋아 보이는 것을 기저효과라고 부르고,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제 평가를 절하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기에 주가가 빠진다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착각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전의 실적들 갖고 있는 자생력을 갖고 판단하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굉장히 수출액이 두 자릿수 확인되면 최고 실적 확인되고 2022년은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3.대 초반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외국이나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4%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이 무역액 수지만큼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수출액 추이가 보시면 1년부터 지금 1월까지 지금 봤을 때 600이나 600이 살짝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때까지 올라가고 53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굉장히 호경기 올라온 상황에서 이전의 연도와 비교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하면 역기저가 나타나는 거고 이전에와 비교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성장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라카토아 일옵션. 그래서 지금 이 남태평양 통과 해저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근데 해저화산 폭발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눈에 띄지 않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이라고 하죠. 이거 6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 해안에 있는 해저 안에 있는 뭐 해령이나 이게 생기고 갑자기 다 찢어지고 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굉장히 쓰나미라든지 내부적인 지진에 의해서 화산이나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은요,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인도네시아 순다이페에 있던 활화산 폭발이었고 역대적 가장 크게 이제 분출지수의 대규모 분출이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리를 들었었고 이 당시 인구가 적었는데 4만 6천 명이 사망할 정도면 거의 섬이 전부 다 몰살했다라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가화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태평양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군도들이나 이제 여러 군도라고 하는 물이 지어 있는 섬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작은 국가들, 환태평양 국가들이 지금 이 쓰나미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쓰나미는 이제 화산일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섬이 있고 물이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원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끔찍합니다. 정말로 이건 안에 있는 전선이라든지 내부에 덮쳐버리고 이건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화산이 폭발해서 이게 해수면 뚫고 나오고 화산지나 화산진, 화산탄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거를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태평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수와 쇼트트랙 판정에 대해서 CAS 제소가 들어갔죠.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황대현 선수가 이제 말도 안 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격 처리를 받고 금메달을 중국에 헌납해버린 그런 사례였죠. 물론 이후에는 실력으로서 그걸 되찾게 됐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쇼트트랙이 성장을 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역시 최상위구에 속하게 되고 거기서 그때 보여줬던 이제 쇼트트랙은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이후에 결승전에서 또 헝가리 선수를 또 떨어뜨리죠. 그런 식으로 실격을 해서 금메달을 억지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판정심이나 이런 게 났을 때 CAS의 제소를 통해서 이걸 바꿉니다만 이미 금메달을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중국의 국내에서 이제 자기네가 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사실 그 쇼트트랙 그 심판관이 평창 때도 있었던 영국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해를 안 갈 정도로 이런 판정을 이제 남발하다가 이후에 이제 뒤로 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확보가 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 이제 일정한 이제 중국에 어느 정도 몰아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건 바로 이 피겨스케이팅에서인데 이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이쪽에 보시면은 은메달을 딴 선수가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고 노력을 했었는데 은메달을 따게 됐죠. 이 선수도 굉장히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선수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울분을 토했죠. 이제 시상식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눈보면 지금 마스카라나 이게 번져져 있는 게 살짝 보입니다만 결국 이제 나가서 이제 상을 결국 받게 되는데 여기 손가락이 문제가 됐죠. 인형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어떤 욕설을 의미하는 이걸 보여주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이걸 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승에 가까웠었던 이제 발리에바죠. 카미라 발리에바 같은 경우인데 이 카미라 발리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도핑 의혹 때문에 거의 200배 넘게 검출되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별 신뢰도 평가에서 보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신뢰하지 않는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거예요. 90.8%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신뢰를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정도로 지금 받게 됐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한때 이제 노제팬이라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 중국에 대한 저항이 압도적으로 높고 러시아 72%, 70%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거나 선호한 데 보기엔 대만과 싱가포르, 미국이 여기에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별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법 수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사망 1명 이상 나타났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육결에서는 2명 이상이나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사망 나타나면 바로 적용되는 거죠. 자는 제조물 공중시설 제조 설치 관리 결함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갖고 시민이 다치게 된 경우 나타난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당인 사업주가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현대산업개발이 엄청난 짓을 했고요. 경영 책임자나 여기서 이제 모든 걸 가져가게 됩니다. 범죄 구성 요건은 뭐다시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의무입이 발생할 경우 범죄로 구성된다 보고 여기서 이제 안전 상황이나 이제 어떤 공사를 진행했을 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설비라든지 갖춰졌나를 다 확인하게 됩니다. 법적용 당에 들어가고 양별 규정도 사망 시 50억 원, 10억 원 이하 벌금. 무엇보다 마지막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고의 증가실로 했었을 때 만약에 손해액이 5배까지 여기서 물어줘야 되지만 문제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대피할 새도 없이 양주 채석장에서 뭐 마지막 작업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3명이 매몰돼서 그대로 사망한 사건인데 끔찍하죠. 정말로. 이거는 양주 채석장 이제 삼표 산업일 거예요. 예, 삼표 사면이고 성동구 성수레미콘도 이제 비슷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데가 이제 중대재해 기업 처벌에 대해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만들어진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위헌방지 의무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국가에서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 실질적 영향을 행사하는 자로 돼 있고 사망사건 발생 시 처벌 요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상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화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죠.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상한 없는 벌금 규정이에요. 상한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의 2.5에서 10% 급이 다릅니다. 이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결국 이 구억미 의원, 박주민 의원이 제소를 걸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금액적 측면의 차익은 영국이 압도적으로 없다면 사망이나 어떤 처벌 요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시 산포구인데 여기 채석장 보시게 되면 실종자가 이 채석장 안에서 했는데 토사물이 떨어지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눈앞에서 깔려버린 사고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산표 인더스트리 나와 있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 이 그린 텍소노미 나와 있습니다. 이 텍소노미라고 해서 아리백이랑 이 텍소노미 우리 이미 이제 K 텍소노미까지 내용을 2월달, 1월달에도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 텍소노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는 원자력 천연가스 텍소노미 포함을 확정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원자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유출됐을 때 매우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만 환경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했을 때 그것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안전한 에너지 원이다라고 보고 있죠. 무엇보다 원료의 가격이 거의 들지만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한번 설비를 하게 되면, 다만 이제 이게 누출이 됐었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원자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자력이나 이제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게 되면서 석탄 비율이나 원전 비율 높은데, 이 석탄 비율 높은데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자원 보호, 순환경제, 정하고 생태계 포함,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계책들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책 등하고 초안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결국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에 대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소노미라는 단어가 텍사 이코노미가 아니에요. 텍사나 있죠. 그리스어에 분류하다입니다. 법을 분류해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텍소노미라는 말을 붙여요. 여기다가 그린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서 환경적으로 지켜야 될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텍소노미에 LNG와 원전이 들어가게 됐어요. 주제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 폐기물 발생 최소화한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보다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해서 현저원자 업그레이드나 변경도 2040년까지 다듬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리역에서 하게 되는데, 천연가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청정한 원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산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LNG와 원전인데, 이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이요, 이게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그 기술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 텍소노미 통과가 우리나라 이제 다양한 이제 조선이죠. 조선 쪽 업종에 굉장히 화랑을 가져왔다. 그래서 계약을 수주를 굉장히 많이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입니다.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얘네가 그냥 쏘는 것 같아요. 그냥 쏘고 생각 없이 그냥 쏘게 되면서 가장 큰 이유는 관심좀이죠.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가 되고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SLBM, 잠수함 발사라고 해서 잠수함에 쏘는 이런 게 있고, 핵탄두 3개 정도, 그다음에 트라이던트2가 핵탄두 8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북한의 신형 ICBM입니다. 최대 세계 탑재 1.5톤까지 가능하고요. 15,000km까지, 그래서 호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했죠. 괌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어떤 강대국에 관련된 이런 쪽에 직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km니까 이런 북한이 얼마나 최대 사거리가 강력한가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탑재에 대해서도 지금 보게 되면 훨씬 더 큰 무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파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치가 굉장히 강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해구산이라는 평화 프로세스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북한의 내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새 미사일 발사 일치입니다. 실제 이제 비행거리 날려갖고 380km, 고도 42km 날려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고요. 1월 5일, 11일, 14일, 17일 이렇게 쐈습니다만, 실제로 2월에도 마치 축포처럼 계속 올리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달 거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무력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지금 날아간 바닷가들이 보이시죠? 의주에서 지금 쏜 거는 이제 앞바다 쪽에 이제 낮은 성봉 앞쪽에 또 있었고, 평양 이쪽에서 쏜 거는 장항도 일대에서 저쪽 동해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ICBM의 위력에 대해서 본인들 어떤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위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 대해 신경 써라라는 게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MSCI입니다. MSCI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조사하면서 세계 어떤 주가 지수에 대해서 평가 기준되는 지표를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MSCI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주요 주주들에 대해서 이제 속해 있어요. 뱅가드, 블랙록, 스가, 피델리티, 티로 프라이스라는데, 여기 보면 뱅가드 그룹이 모건 스탠리에선 강합니다만 실제로 세계 최고 자산은 이 블랙락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투자 안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LG 엔솔에는 또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 투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 들어가게 되면 15.9에서 547억 보이시죠? 실제로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요. 코스피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진국에 우리가 편입돼서 외환시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했으나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해서 인정받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당연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모건 스탠리의 캐피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죠. 예, 그래서 이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이제 사고가 났던 모습입니다. 끔찍하죠. 예, 아파트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작성자 6명 실종되고 결국 사망한 거로 나오게 됐죠. 안전시설 미비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에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붕괴가 일어났고 우리는 여기에서 참 지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 하면 다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 이제 그 병원이라든지 공기관 이런 데 가게 되면 앞에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열이나 이제 몸의 그 온도나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되면서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하게 되고요. 실제 유치원 및 초중교라고 해서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 쪽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단순히 코로나를 방지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 코로나를 이제 판단한다라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하나 더 나가자면 이렇게 실종자에 대해서 그 체온이나 이런 걸로 찾게 되는 거고 이게 TO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디에 쓰이자면 북한 이제 북한 쪽에 인접한 그런 어떤 철책에 위치한 군 부대들이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찾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걸 조사해서 찾게 되게 어떤 사람들의 침입이나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어떤 동물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모양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부에 찾게 돼서 투여가 돼서 찾았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다 찾게 됐고 역시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컸었던 사고들 굵직한 것들 살펴봤고요. 이후 시사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